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제 실크 잠옷을 입은 여자가 제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연락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사람을 얼마나 놀라게 하는 거야.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나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친정 아빠가 평생 기름때 묻혀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제 이름으로 사준 집입니다. 그 아빠를 두고 두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무엇을 몰랐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오후 2시에 햇살이 유독 맑던 날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괜히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편의점 샌드위치도 봉투에 챙겨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낯선 빨간색 하이힐 한 켤레가 현관 한가운데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굽이 뾰족하고 앞코가 좁은 제가 절대 신지 않을 스타일이었습니다. 코끝으로 달큰하고 싸구려 냄새가 나는 향수 냄새가 집 안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살구색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 세탁도 손으로 하던 그 잠옷을 처음 보는 여자가 입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 위에서 남편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굳어졌습니다. 잠옷 차림의 여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사람을 얼마나 놀라게 하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나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한정판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고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술에 발랐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을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무릎은 버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네가 너무 완벽한 척하니까 나는 항상 숨이 막혔어. 저 여자는 달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소란스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확인차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를 향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와이프가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예민한 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저씨가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내려가고 남편이 문을 닫았습니다. 욕실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선반 위에 칫솔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낯선 분홍색이었습니다. 고데기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고 클렌징 폼이 제 세안제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여자가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정 아빠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빠를 가리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 빨랐습니다. 제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여자를 등 뒤로 밀어 숨겼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나한테도 거주권이 있어. 내 마음대로 나를 내쫓을 수 없다고. 남편이 저를 거실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소리가 났습니다. 화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결혼 직후 달아두었던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메모리를 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2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여자가 따라 웃었습니다. 소리를 키웠습니다. 친정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식한 노가다꾼 돈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사람이 함께 깔깔거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안방 쪽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사람의 목소리가 섞여서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제 이름이 적힌 집이었습니다. 새해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 모든 일이 시작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봄날, 친정 아빠는 저를 은행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는 동안 아빠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에 쥔 통장 잔액 확인증을 내려다보시다가 저를 보시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셨습니다. 평생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와 씨름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 전부를 제 이름으로 강남 아파트에 쏟아부으셨습니다. 현금으로 단 한 푼의 대출도 없이.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찍히던 날 아빠는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거야. 누가 뭐래도 절대 내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리 각별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시댁과의 첫 만남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한복 차림으로 오셨는데 차 한 잔을 받아 드시기도 전에 아빠의 직업을 물으셨습니다. 아빠가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냅킨을 접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국립대 수석으로 들어간 아이라 여기저기서 혼잣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니 어쩌겠어요. 아빠의 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게 지은 것인지 딸인 저는 알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즈음 시어머니는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의를 2사람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대릴 사위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분 절반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빠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네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이른 아침부터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며 들떠 계셨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답례품 봉투를 들고 홀 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는 것을 보며 주변 하객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걸 넣으면 받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쪽 체면이 있지. 아빠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에서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오래 잡고 계셨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실거주자라고 하고 번호를 받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시어머니의 반찬통이 가득했고 욕실 수건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살림 도와주러 오신 거잖아. 그게 왜 문제야? 그 뒤로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드나드셨습니다. 아빠가 결혼 축하금으로 주신 돈이 사라진 것을 안 것은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다가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시어머니 환갑 기념 해외여행 경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돈이잖아. 거실 한쪽에 놓인 수입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딸내미 신혼집에 좋은 것만 놓아주고 싶다며 발품을 팔아 고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용달차 기사와 함께 소파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당신 집에 어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막아서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거라고 유세야, 유세. 그날 밤 남편은 가족단체 채팅방에 저를 돈 유세 떠는 사람으로 적어 올렸습니다. 시누이와 시댁 친척들의 답장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 가족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4명이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카펫에 기름이 튀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닌 자국이 남았습니다. 아빠가 골라준 카펫이었습니다. 손으로 얼룩을 닦으며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반년 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는데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향수를 목에 뿌리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취업했다고 했습니다. 지인 회사에 자리가 났다며 이제 공부는 접겠다고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이 잦은 직장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밤중에 씻고 들어오는 이유를 물으면 헬스장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어느 날 남편의 재킷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옷깃 쪽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달큰하고 진한 제가 쓰지 않는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세탁기 드럼 안에 머리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정색,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2사람분 저녁 식사 영수증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낚아챘습니다. 손목을 잡아 비틀며 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사생활 침해야. 한 번만 더 손 떼면 고소할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의 휴대폰에는 잠금이 2겹으로 걸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링크 하나가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손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소파가 배경에 찍힌 셀카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제 집 소파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사준 신상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남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 속 소파는 분명히 제 집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골라준 그 소파였습니다. 그 뒤로 퇴근길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낯선 차가 입구 쪽에 세워져 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짝 붙어 웃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여자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여자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회사 비서가 참 싹싹하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비교하는 말을 섞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시어머니는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보내준 스카프야. 요즘 젊은 애들이 센스가 있어. 목걸이를 한 여자가 보내준 스카프를 이미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잔액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1,0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아빠 수술비로 모아두던 돈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들어온 남편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오피스텔 보증금 보태줬어. 그게 어때서? 이혼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가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빠가 골라준 협탁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며 쓴 문자였습니다.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마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격을 짓밟는 내용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문자가 왔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좀 놀 수도 있지. 네가 얼마나 빡빡하게 굴었으면 그랬겠어.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3년 전 아빠 손을 잡고 등기부등본을 받던 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룸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방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등기부에 찍힌 제 집이었습니다. 친정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름때가 손등주름 사이에 검게 박혀있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 손으로 통장을 꺼내 창구 직원에게 내미시던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밥은 먹었냐, 몸은 좀 어떠냐 하며 웃으며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목구멍으로 역류해 올라왔습니다. 욕실로 기어들어가 변기를 붙잡았습니다. 위가 뒤집혔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몸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눈 아래가 검푸르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끼던 실크 잠옷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몸에 닿았던 그 잠옷을, 제가 고른 그릇에 그 여자가 음식을 담아 먹었을 것을, 아빠가 사준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나눈 것들을, 생각이 거기까지 닿으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바닥 타일이 차갑게 발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너무 완벽한 척해서 남편이 숨막혔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말들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몸으로 당장 달려오실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그 생각에 가슴이 쥐어짜였습니다. 전날 밤 경찰에 신고 전화를 눌렀다가 끄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아실까봐, 아빠가 오실까봐, 아빠가 다치실까봐, 그 비겁함이 지금 이 꼴을 만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안방 쪽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게스트룸 창문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빠와 찍은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웨딩 사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겁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서늘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사진을 닫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홈캠 영상, 비상금 통장 인출 내역, 카드 명세서, 뺨을 맞던 날짜,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게스트룸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에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집처럼 조용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아침 차려. 저 여자는 주스 좋아하니까 그것도 챙겨.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제 샤워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제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들 위자료로 넘겨. 안 그러면 너를 폭행이랑 부정행위로 고소할 거야. 증거 다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트럭 한 대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짐이었습니다. 박스들이 거실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옷걸이, 화장품 가방, 작은 서랍장. 남편이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셋이 살든가 네가 나가든가 해. 트럭 기사가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메모 앱에 적어둔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홈캠 영상 파일을 외장하드에 옮겼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출력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아빠가 예전에 써주신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친정 아빠가 평생 모아 사준 이 집을 지키면서 저 두 사람을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실까봐 두렵고 아빠 몸이 상하실까봐 더 두렵습니다. 3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해 보신 분 혹은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조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텨보고 싶습니다.